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주인집 외동딸이 무서워 떨며 내버린 꿈을 그 하녀는 대신 받아 안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값으로 치르고서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저주라 여기고 밀어낸 그것이 하녀의 품 안에서는 따뜻한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같은 것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하녀의 삶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자신의 체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불러온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품게 된 하녀는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 하나 없는 겨울 산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쫓겨난 하녀의 문 앞에 초라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 옛날 꿈을 밀어냈던 주인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꿈만 안 팔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명은 버린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께나 알려진 상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단을 이끄는 주인의 저택은 기와가 번듯하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안채와 바깥채가 나뉘어 있었고 하인만 10댓 명이 드나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조차 그 집 담장 밑에서는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 하였습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비단 이불 위에 눕혀졌고 젖을 먹일 유모가 따로 있었으며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곁에 하녀가 붙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가져다 놓았고 싫다는 말 한마디에 상위의 반찬이 통째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서연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엔 왜 바람이 불지 않느냐 하였고 비가 오는 날엔 왜 하필 오늘이냐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자란 것입니다. 그 서연의 곁에는 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희라 불리는 하녀였습니다. 초희는 어린 나이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이 집에 올 때 가진 것이라곤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 하나뿐이었다고 부엌의 늙은 종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초희는 말이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였고 혼이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혼자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조용히 만지작거리곤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초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초희는 하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심하면 불러 이야기 상대를 시켰고 기분이 나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초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데도 익숙하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초여름밤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없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벌레 소리마저 잦아든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안채는 고요했고 하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것은 비명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고 곁에서 시중 들던 초희가 급히 달려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어둠 속 어딘가를 쫓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다 하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짐승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자신의 몸을 휘감았다 하였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초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꿈은 좋은 징조일 수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주받을 꿈이라 하였습니다. 불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초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초희야, 그 꿈 내가 가져가. 초희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알아들었으되 믿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꿈은 사고 팔 수 있다고 값을 치르고 넘기면 꿈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좋은 꿈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일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꿈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은 그것은 차마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초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깨트린 찻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하나 들추겠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하녀에게 주인의 외동딸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초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에서 은가락지를 빼었습니다. 그것이 초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밤마다 달빛 아래서 만지작거리던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초희는 그것을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가락지를 받아들고 한번 흘깃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듯이.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꿈은 내 거야. 초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이 쓰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빈 손가락이 유난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니, 가벼운 것이 아니라 허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가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면 사람은 그 빈자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초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듯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다만 베개 위로 젖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희의 잠속으로 무언가가 찾아든 것은 서연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밀어낸 그것이 초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두운 형체였습니다. 서연이 말한 대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체가 초희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둡던 그림자가 천천히 빛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갑던 기운이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초희는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차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베개는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 손가락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가락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마루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아 아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내어준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은가락지의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밀어낸 것을 초희는 품 안에 받아 안았습니다. 그 같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안았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초희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아침상을 차렸고 서연의 방에 들어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고 해가 기울면 다시 서연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를 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였습니다. 마당을 쓸 때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의 잔소리에 고개가 절로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예전만큼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또 있었습니다. 초희의 손끝이 약초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초희는 부엌일을 하며 이런저런 풀을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이 시켜서 한 일이었고 어디에 무엇이 쓰이는지 깊이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산기슭에 나가면 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는 데 쓰이고 저 풀은 상처에 붙이면 좋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의 늙은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배웠느냐? 초희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런 초희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서연에게 초희는 여전히 부리는 사람이었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서연대로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을 넘긴 뒤로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늦잠을 잤습니다. 은가락지는 서연의 방 한쪽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한 번도 다시 꺼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희는 서연의 심부름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약재로 쓸 풀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때라 산에는 풀들이 무성하였고 초희는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길이 이상하게도 점점 깊은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길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우거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발자국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희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 사이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짙은 풀 아래 어둡게 쓰러져 있는 형체가 짐승의 윤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옷이 찢겨 있었고 한쪽 옆구리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가까스로 붙어 있는 듯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초희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흐릿하게 초희를 바라보다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하녀가 정체 모를 남자를 거두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알려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희의 눈에 남자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안위가 아닌 다른 것을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초희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초희는 바구니에서 아까 뜯어놓은 풀을 꺼냈습니다. 상처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남자의 옆구리에 눌러대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풀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초희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맸습니다. 남자를 옮겨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두면 짐승이 올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었습니다. 초희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일어섰습니다. 남자의 몸은 무거웠고 초희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한 발짝 옮기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하였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초희는 바위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을 찾아 남자를 눕혔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주변을 가렸습니다. 산에서 물을 길어왔고 남자의 입술에 적셔 넣었습니다. 상처에 풀을 갈아 새로 대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산속의 밤은 여름이라 해도 차가웠습니다. 바위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남자의 몸을 훑었고 남자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몸을 떨었습니다.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초희에게는 이불도 불을 피울 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희는 남자의 곁에 누워 그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전부였습니다. 등을 감싸 안고 차가워지는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남자의 숨이 끊길까 열이 더 오를까 그것만 살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아주세요, 꼭. 그 말은 남자에게 한 것이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었는지 초희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남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를 부딪히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늘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초희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흙과 피를 닦아낸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목구비였습니다. 평범한 떠돌이나 사냥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그것을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질 여유도 없었고 따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살려야 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초희는 낮에는 저택으로 돌아가 일을 하였고 틈이 날 때마다 산으로 올라 남자를 돌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갈아대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희가 올 때마다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고 초희가 돌아갈 때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곤 하였습니다. 초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사이
그 침묵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눈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을 불러올지 초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산을 내려올 때마다 빈 손가락 위로 바람이 스쳤고 초희는 그 바람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과를 데려올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희가 산에 올랐을 때 바위 틈에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풀을 깔아 만든 자리만 남아 있었고 남자가 덮고 있던 나뭇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담아두었던 그릇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나뭇가지로 바닥에 무언가를 긁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였습니다. 초희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뜻인지 고맙다는 뜻인지 아니면 잊으라는 뜻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초희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려보았습니다. 흙 위에 새겨진 선은 이미 바람에 반쯤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바구니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희는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렸고 밥 짓는 냄새에 얼굴이 하얘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주저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더위를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초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하녀가 아비도 밝힐 수 없는 아이를 품었다는 것. 그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옷을 여며 배를 감추었습니다. 일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뒤집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까지 손을 놀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초여름의 풀내음이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옷으로 가리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들킨 것은 겨울 문턱에서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나르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쏟아진 물동이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닥에 쓰러진 초희의 배를 본 늙은 종이 입을 막았습니다. 소문은 물보다 빨랐습니다. 안채에서 바깥채로, 바깥채에서 부엌으로. 해가 지기도 전에 저택 안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알게 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입꼬리가 슬며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서연 본인만이 알 일입니다. 소식이 상단주의 귀에 닿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단주는 안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채의 큰 방에 앉아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관리인이 초희를 데려오자 상단주는 초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방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집안을 더럽혔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정을 알 생각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단주에게 초희는 집안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는 것. 그것이 하인이었고 초희는 하인이었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하녀의 말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초희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은가락지는 이미 서연의 서랍 안에 있었으므로 초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대문 앞에 섰을 때 바깥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나무 문짝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단단하였습니다. 초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흙이 얼어붙고 있었고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고을 어디에도 초희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을 것이고 아비 없는 아이를 품은 하녀를 드리려는 집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돌보며 며칠을 보냈던 그 바위 사이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초희가 알고 있는 지붕 아닌 지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희는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불러온 배를 두 팔로 감싸 안고 한 발 한 발 산길을 올랐습니다. 신발 안으로 눈이 스며들었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바람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산과 눈이 모두 같은 빛깔로 뒤섞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기억에 의지하여 걸었습니다. 이 나무를 지나고 저 바위를 돌아가면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사이의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풀자리는 이미 눈에 덮여 있었고 흙 위의 글자는 오래전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었고 위로 뻗은 나뭇가지가 눈을 조금이나마 걸러주었습니다. 초희는 그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왔습니다. 산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차가운 바위를 등지고 초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따뜻한 물을 데워줄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희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키고 온몸에 힘을 다하여 그 밤을 버텨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작고 가는 울음이었지만 바위 사이에서 울려 퍼지니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희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몸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남은 체온을 전부 아이에게 보내듯 한 겹이라도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보라도 어느새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을 때 초희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눈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밝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고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초희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내 모든 것이다. 초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온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산속의 바위 사이에서 두 생명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둘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므로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빈 손가락에 은가락지 대신 이제는 작은 손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손이 무엇을 움켜쥐게 될지, 그 밝은 눈이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것은 아직 세월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보낸 10년은 보통의 10년과는 다릅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것을 10번 겪어야 하고 그 계절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봄에는 비를 견뎌야 하고 여름에는 짐승을 피해야 하며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해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혼자서 아이를 아는 채로 해내야 했습니다. 초희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물으신다면 그것은 초의 자신도 또렷이 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가 곁에 있었고 그 아이에게 먹일 것을 구해야 했고 그래서 일어섰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거창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있었으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위 사이의 자리는 해가 갈수록 사람이 사는 곳의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나뭇가지와 흙으로 벽을 세웠고 풀을 엮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새면 다시 고치고 바람이 뚫으면 다시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에 기대어 바람만 피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몇 해가 지나자 작으나마 방 하나와 부엌 아닌 부엌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누워 잠을 잘 수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불을 떼어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약초가 초희를 살렸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그 풀들이 산속에 10년 동안 초희의 손을 먹여 살렸습니다. 초희는 풀을 캐어 말리고 다리고 섞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아이를 위한 것이었으나 차츰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속에 약을 잘 짓는 여인이 있다고, 값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쌀을 가져왔고 때로는 천을 가져왔고 간혹 소금을 놓고 갔습니다. 초희는 그것들로 아이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굶는 날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하오는 그 산속에서 자랐습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도 그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산의 아이답게 몸이 단단하였고 걸음이 빨랐으며 짐승의 소리를 듣고 어떤 짐승인지 맞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온이 보통 아이와 가장 달랐던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였습니다. 총명하였습니다. 초희가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면 한 번에 외웠고 쓰임을 가르쳐주면 다음에는 스스로 응용하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얻어온 책을 밤새 읽었고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으나 마을의 훈장이 이 아이의 재주를 보고 가끔 책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오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는 산에서 사는 거예요? 초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온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초희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온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초 이야기, 산짐승 이야기,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하온은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느낄 만큼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가장자리에 스치는 그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하온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온은 이제 혼자서 산 아래 마을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초희가 만든 약을 가져다 팔기도 하였고 쌀과 소금을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속 소년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씨가 야무지고 눈빛이 또렷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온 하온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난 뒤 하온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옛 주인 집안이 몰락했대요. 초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약초를 다듬던 손이 공중에서 한 박자 머물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춘 그 한 박자가 하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온이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고을에서 이름 높던 상단이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장사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였으나 올해 들어 완전히 주저앉았다 하였습니다. 빚이 쌓였고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다 하였습니다. 번듯하던 저택은 빚쟁이에게 넘어갔고 상단주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외동딸은 소식이 끊겼다 하였습니다. 초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시 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고 고개는 숙인 채였습니다. 하온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으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온이 잠자리에 든 뒤 초희는 문 앞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산속의 밤은 늘 고요하였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적막하였습니다. 그때 산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산속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간혹 늦은 시간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헤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초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옷은 해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한쪽이 없었고 맨발인 쪽의 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여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눈 아래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떠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사람의 눈빛은 세월로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초희는 서연을 알아보았고 서연도 초희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한 사람은 높은 곳에 있었고 한 사람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마루 끝에서 달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었고 한 사람은 빼앗겼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산속의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희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내왔습니다. 서연의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서연은 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고픔 때문이었는지 다른 것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연이 밥을 먹는 동안 초희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가락지 이야기도 꿈 이야기도 쫓겨난 그날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꿈만 안 팔았어도. 그 말이 무거운 침묵 위로 떨어졌습니다. 초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초희는 서연의 빈 그릇을 거두고 잠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 걸어 지친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초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다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빈 손가락 위로 찬 바람이 스쳤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불 위에서 떨던 서연의 모습, 은가락지를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대문이 닫히던 소리, 눈보라 속을 걷던 그 밤.
하지만 초희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온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과거를 따지는 것은 초희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산속의 작은 집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서연이 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희와 하온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찾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서연은 해가 높이 오를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서연의 얼굴에는 밤사이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으나 눈 아래의 그늘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온은 아침 일찍 산 아래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초희는 서연에게 아침을 내주고 자신은 약초를 다듬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 사이에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서연은 밥을 먹고 난 뒤 문 앞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이 10년 전 그 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가 쫓겨나 올라왔던 산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때 그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녀가 쫓겨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눈보라가 치던 그날 대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녀 하나가 나가는 것은 서연에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녀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에서 돌아온 하온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하온은 어머니 곁에 낯선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초희가 말하였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모시던 분이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서연은 하온을 보았습니다. 하온의 얼굴을 보는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낯선 아이가 신기한 것인지. 서연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도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이틀을 머물렀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보따리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더 머무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 그것은 서연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갉아먹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초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초희는 마루 끝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한 것 같았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초희는 서연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은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속의 나날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초희는 약초를 다듬고 하온은 책을 읽고 해가 지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집을 감싸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온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밖에 사람이 있어요. 초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질서가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산 짐승의 소리에 익숙한 하온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초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산속까지 군사가 올라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을 쫓거나 죄인을 잡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찾거나 어느 쪽이든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희는 하온을 뒤로 밀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이 보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횃불이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그 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횃불이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군사들이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도 있었고 칼을 찬 자도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집 앞에 그들이 늘어서자 마당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사들보다 반걸음 앞에 서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횃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해져 있었고 눈 주위에 세월의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풀 사이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지키려는 결의를 품고 있던 그 눈이었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밤새 떨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희가 체온을 나누어 살려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자 군사들도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횃불이 가지런히 정돈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초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군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풍기는 기운을 보면 보통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초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거친 손, 볕에 그을린 피부, 해진 옷. 10년 전 자신의 체온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여인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남자는 그 모습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남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초희는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가. 남자가 떠나던 날 바닥에 글자 하나를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약속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 살아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 흙 위에 새긴 글자 하나가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시선이 초희의 어깨 너머로 옮겨갔습니다. 문 안쪽에 하운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하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밝은 눈이 빛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군사들 앞에서, 횃불 앞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운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남자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 글자가 전부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세 글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찾아 헤맨 시간이 살아있기를 바라던 날들이 그 세 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운은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대답하지 않았던 그 질문의 답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바랐는지 두려워하였는지, 그것은 초희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초희의 빈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은 횃불빛 아래에서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바람은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희가 10년을 버텨온 이 산속의 삶이 하온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가 그리고 두 사람의 앞에 놓인 길이 모든 것이 이 밤을 경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밤 남자는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산속의 작은 집 앞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남자와 초희 그리고 하온이었습니다. 남자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앉음새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의 앉음새였습니다. 오래 찾아 헤매다 마침내 찾은 사람이 찾고 나서야 비로소 무너지는 것처럼 남자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내려와 있었습니다. 초희는 안에서 물을 데워내왔습니다. 남자는 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싼 채 그 온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온은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끼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10년 전 그 산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이미 쫓기는 몸이었다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무슨 일에 휘말려 있었는지 그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초희가 아니었으면 그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 떠난 것은 초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 하였습니다. 흙 위에 글자 하나만 남기고 그 뒤로 남자는 자신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마침내 이겼다는 것. 그리고 이긴 뒤에 얻은 자리가 지금의 자리라는 것. 남자가 말한 것은 그 정도였습니다. 자리를 얻은 뒤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초희를 찾는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상단주의 저택에 사람을 보냈으나 초희라는 하녀는 이미 오래전에 쫓겨났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을 곳곳을 뒤졌으나 흔적이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찾았습니다. 찾다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떨던 그 밤 누군가의 체온이 자신을 살려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산속에 약을 잘 짓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소문을 듣자마자 직접 왔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횃불을 밝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는 마음이, 제발이라는 마음이 남자의 발을 이 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희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초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발을 쥔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여인 하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버텨온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자의 말이 끝난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려 방 안의 하온을 보았습니다. 하온은 문틈에 눈을 대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자 하온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온의 밝은 눈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남자는 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가자 하였습니다. 이 산속이 아닌 곳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희와 하온을 데려가겠다 하였습니다. 초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뭇가지와 흙으로 세운 벽, 풀을 엮어 만든 지붕, 약초를 말리던 선반, 하온이 책을 읽던 자리.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희가 두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초희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위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하온을 낳았던 그 바위였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고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바위의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초희는 그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하온을 불렀습니다. 하온아. 하온이 달려왔습니다. 초희는 하온의 두 어깨를 잡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하온의 밝은 눈이 초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희는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혹은 말 대신 눈으로 전하려 했는지. 초희의 입술이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윽고 초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희와 하온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군사들이 앞뒤로 호위하였고 남자가 곁에서 걸었습니다. 초희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산을 올라올 때와 같은 보따리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하온이 곁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초희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집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풀로 엮은 지붕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뚫릴 지붕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마을이 보였고 마을을 지나자 길이 넓어졌고 길이 넓어지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초희가 10년간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수레가 지나가고 지붕이 즐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온은 연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속에서만 자란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온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으나 입은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희와 하온이 들어가게 된 곳은 보통 사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마당, 기와가 겹겹이 얹힌 지붕.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비단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희의 거친 손에 비단이 닿았을 때 그 감촉이 얼마나 낯설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온에게도 새 옷이 주어졌고 새 방이 주어졌고 새 이름이 아닌 새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책을 읽던 소녀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온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곁에 있으므로 하온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그날 밤 새로 주어진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새지 않는 천장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것,
하온을 키우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빈 손가락 위로 비단 이불의 감촉이 스쳤습니다. 은가락지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방에 누워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초희는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산속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틀 안에 갇힌 달은 산 위에서 보던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소식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남자가 산속에서 여인과 아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누구의 귀에 닿았는지, 멀리 고을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진 옷에 맨발이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문을 듣는 여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떨렸고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하늘에 한 것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0년 전 초여름밤 비명을 지르던 그때의 자신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길 위에 먼지가 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밤 서연은 꿈을 밀어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게 하고 남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초희는 그것을 받아 안았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같은 것이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연에게 말해준들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날 서연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 뒤로 어디로 향하였는지, 그것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하온은 자랐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던 눈은 더 깊어졌고 총명하던 머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배울 것을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타고난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추운 밤을 이겨낸 것이었고 배고픈 아침을 버텨낸 것이었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남이 아니라 살아남이었습니다. 초희는 새로운 곳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손에서 약초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넓은 방을 받았으나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는 버릇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려하면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부엌에 내려가 직접 물을 데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초희를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초희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 손가락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새 가락지를 만들어 주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겠다 하였고 옥으로 만들겠다 하였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빈자리는 채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채우면 오히려 잊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희는 그 빈자리를 통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온이 20살이 되던 해 초희는 뒷마당에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약초를 심었습니다. 산속에서 캐어오던 그 풀들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쪽 구석에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대신하겠다 하였으나 초희는 직접 하였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편안해 보였다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희는 그 밭에서 기른 약초로 여전히 약을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하인이 있으면 약을 다려 주었고 이웃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약을 싸서 보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서도 초희가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피고 약을 짓고 건네는 것. 산속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초희가 가끔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듬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은 늘 같았습니다. 산이 보이는 쪽이었습니다. 저 산 너머 바위 사이에 작은 집이 있던 곳, 풀 지붕이 바람에 흔들리던 곳, 눈보라 속에서 하온을 낳았던 곳, 그곳을 바라보는 초희의 눈에는 그리움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온 것을 가만히 돌아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길고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잠시 멈추어 서서 왔던 길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서연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초희의 집 앞을 떠난 뒤 서연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을 어딘가에서 소문을 듣고 주저앉았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는 하였으나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찾으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번듯하던 저택은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 상단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서연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연이 불쌍하지 않으냐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불쌍하고 누가 불쌍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연에게도 같은 것이 왔었습니다. 초희에게 온 것과 똑같은 것이 먼저 서연에게 왔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무섭다 하였고 불길하다 하였고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지운 것입니다. 초희는 그것을 받아 안았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떠밀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품 안에 아는 것은 초의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을 보았고 인연을 만났고 아이를 얻었고 삶을 지어 올렸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이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 안았느냐 밀어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초희가 늙어가던 어느 가을날 하온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초 밭에서 풀을 다듬는 어머니의 손을 하온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고 흙이 밴 손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살아도 달라지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하온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초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잎을 하나 떼어내고 다음 풀잎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어 하온을 보았습니다. 밝은 눈을 가진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처음 보았을 때와 같았습니다. 갓 태어나 눈보라 속에서 올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초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온이 태어나서 본 어머니의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약초 밭의 풀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희의 빈 손가락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가락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탓합니다. 타고난 팔자라 하고 하늘이 정한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왔을 때 한 사람은 밀어냈고 한 사람은 안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삶을 갈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같은 꿈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밀어냈고 한 사람은 품에 안았습니다. 밀어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당해야 할 것을 누구에게 지우느냐. 그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만들고 10년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초희의 손가락에는 끝내 은가락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아들의 손이 감겼고 살아온 날들이 쌓였고 밀어내지 않았기에 얻은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어낸 것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운명이란 쥐고 있는 사람의 것이지 놓아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